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4주차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현장 실습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 실습 이 과목을 맡았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4주차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이 마지막 비대면 강의이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이 강의를 녹음할 당시와 또 나중에 학교 측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내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되 만약에 제가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에듀클래스에다 또 그 공지사항에다가 뭐 변경되는 내용이 있거나 하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적극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실습 현황이라든가 발표 순서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실습을 아직 안 끝내신 분들이 의외로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습을 현재 진행 중에 계시거나 또한 코로나 때문에 실습 기간은 정해 놓았지만은 아직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실습일지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실습일지 실습 종교 평가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오늘은 실제 여러분들의 실습 현장에서 필요하신 실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원격 강의 들으실 준비 잘 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내용은요. 사회복지 실습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고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만큼 실습 일지 작성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습일지 작성하는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일지 작성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뭐 1시간에서 2시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는지요? 자, 그리고 실습일지 매일매일 미루지 않고 써내고 계시죠?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뭐 못했다라든가 이렇게 하루라도 걸리거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습일지 작성할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실제 사례와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하고 그리고 또 실습 과제를 한 가지씩 내줄 텐데요. 실습 과제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어떤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걸 꼭 시킵니다. 기관에서. 그 이야기는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을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안 배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포절 작성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종결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뒷부분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 제가 실습 끝나고 나서 실습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실습 기간에 대한 중간 발표, PPT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그것도 하나가 있지만은 또 마지막 최종 숙제로는 사회복지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라는 거 제가 한글 양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보내드린 바 있죠? 그래서 실습 종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어봤고요. 특히 또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120시간, 또 많게는 160시간까지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나면서 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걸 느꼈는지 한 번쯤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 정도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4-1강하고 4-2강 두 개로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각각 약 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한 150분 정도 되게끔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사회복지 실습 일지 작성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저 또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슈퍼바이저로서, 실습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실습 일지 작성한 것만 봐도 그 실습생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실습에 임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만큼 굉장히 이 실습 일지 작성하는 거에는 실습생의 모습이 묻어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실습 기간에 뭘 내죠? 실습생 프로파일이라는 걸 내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미 실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왜 이걸 적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부생들은 그 OT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가 빠진 것 같은데,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할 때 인적사항, 이수 전공 과목, 경력,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경기, 그 다음에 실습 기간을 선택한 이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취미 및 특기, 바라는 점 등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실습생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실습생으로 선정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 사진은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해서 홍길동 사진을 찾다 보니까 홍길동은 모자 벗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쓴 모습을 넣었는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실습생 프로파일 사진을 넣을 때는 모자를 다 탈의한 그런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거 할 때도 사진 같은 걸 아예 안 넣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전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생년월일만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수 전공 과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개론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 두 가지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완료해야지만 또 실습 기간에서 이 사람이 실습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건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은 배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실습생이 붙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습생을 모집하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거 아시죠? 특히 올해부터는 실습 기간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습 기간으로 인정이 되었던 기간이 이제는 더 이상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작년에 실습을 했던 기간이 또 현재는 실습 기간으로 인정을 못 받는 기간이 돼서 다시 실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고자 하는 그 기간이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 분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노인복지론을 이수 완료했으면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그 실습생을 모집할 때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든가 실천기술론 과목은 이수 완료를 합니다. 하지만은 또 내가 노인복지 분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론이라든가 이런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미래 과목들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생을 뽑을 때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경력입니다. 뭐 아직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경력은 여러분들은 실습이나 봉사가
즉 경력이 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실습을 아마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이후에 처음 하기 때문에 봉사 경력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유사한 경력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했으면 제일 좋고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내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나갔던 기관에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자, 아셨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정기적으로 기간을 좀 정해놓고서 사회복지 기관을 해서 실습을 좀 이렇게 봉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슈퍼바이저 입장에서입니다.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입학하게 되었는가,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실습을 통해서 마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이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적으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적는 거 아니? 그냥 개인적인 자신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쓰시는데 그보다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투쟁 기술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잘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를 공감을 잘 해주고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이론과 연관해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강점과 관련된 자신의 강점을 기록해서 적어주시고요. 약점은 그냥 약점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약점만 쓰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실습성 프로파일을 통해서 좀 선택받을 수 있게끔 쓰시려면요. 저는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 서기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점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약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봉사활동에서 일부러 앞에 나가서 지도하는 거를 내가 뭐 이런 걸 자원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취미 특기 이런 것들도 예, 제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및 특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특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되게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특별한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또 실습할 때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좀 잘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여러분들이 실습 기간이나 실습 지도자나 또 실습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들을 미리 기록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일지는 말 그대로 실습하고 있는 과정을 주관성과 객관성을 구분하여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방학 중에 실습하셨던 분들은 매일매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실습일지의 목적을 그럼 알아볼까요? 자, 실습일지의 목적은요, 크게 MCF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글자의 약자인고 하니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앤 피드백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실습생과 실습 지도자 그리고 실습 교수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 M, 즉 모니터링이 되겠죠. 그리고 실습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수행 활동에 대한 상호 간 질문이나 제언 등의 어떤 소통 도구인 커뮤니케이션은 C. 그리고 실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습 일지에다가 뭔가를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또 뭐라고 자신의 실습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드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습일지 목적은 뭐라고요? MCF입니다. 즉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MCF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먼저 모니터링을 하죠. 실습생이 실습지 작성하면 그걸 먼저 슈퍼바이저가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걸 저한테 제출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실습지를 매일매일 가서 방문해서 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를 갖다가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습 일지만 가지고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리고 실습일지는요, 상호가 아닌 거예요. 상호 간의 질문 및 제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일지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실습생은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뭐랬고 근데 오늘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의문스러웠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스러웠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실습 슈퍼바이저는 오늘 프로그램에서 누구 아무개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때 좀 더 당황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주의를 환기시켜 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제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역시 이 실습일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있고요. 자, 그리고 실습일지 쓰면요, 여러분들이 실습 소감이라는 거 쓰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실습의 강점, 약점 보완을 하기 위한 슈퍼바이저의 의견이라는 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슈퍼바이저의 의견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걸 보면은 나는 미처 몰랐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잘 고치지 못했던 이런 실습생의 약점, 그리고 또 뜻밖의 또 나의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아마 자상하게 지적을 해 놓았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잘하는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강점을 영영 강화하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보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또 이런 점들을 좀 더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일지의 작성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좀 메모를 해두는 게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정리해서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겁니다. 자, 실습일지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 일기장처럼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습일지 작성한 거를 누가 봐요? 실습 슈퍼바이저가 보고 거기에 코멘트를 내주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 실습일지가 또 기관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문서가 아니라 공적인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신 번쩍 차려서 누가 읽어보아도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나라 말은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문장을 길게 하지 말고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또한 실습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시고요. 특별한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내세요 라고 슈퍼바이저가 매일매일 탁꼬지만 말하지 않아도 다음날 아침 실습 기간에 출근하자마자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습생들을 지도해 온 바로는 실습생들 중에는 이걸 작성을 안 해갖고 왔다가 그날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다른 학생들 실습일지 쓴 걸 보고서 그제서 막 부랴부랴 작성하는 이런 친구들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실습일지라는 것은 써서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습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쫙 그림을 되돌려 보면서 뭐는 잘 됐고 뭐는 좀 부족했던 점이고 이런 것들을 곰곰이 반성하고 생각해 보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후다닥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반드시 집에서 전날 써갖고 와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지도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실습 일지는 실습 내용 작성 시 시간대별로 실습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술을 하되 개인 일기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실습 일지 양식 하나를 샘플로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꼭 잘해서가 아니라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이런 거를 시간대별로 실습한 내용을 좀 꼼꼼히 기술해 주는 게 좋고 근데 내용 쓸 때는 이제 개인 일기장처럼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객관적이면서 팩트 위주로 좀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습일지 작성할 때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관찰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그리고 느꼈던 것을 갖다가 크게 부풀리지도 미화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빠짐없이 기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실습일지 작성 시 개인의 창의력을 가능한 발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주어진 서식을 활용을 하되 어떨 때는 주어진 실습일지 서식으로는 어떤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내가 좀 추가하고 싶은 항목 있죠? 그런 걸 갖다 더 넣어서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창의력은 발휘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 양식에 대한 샘플을 제시한 것도 딱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너무나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을 들어가게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실제 했었던 것에 어떤 그 형식이라든가 내용 거기에 더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러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실습일지는 어떤 걸 많이 쓰셨나요? 보통은 실습일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권장하는 양식들 있죠? 여러분들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면은 그 사회복지사협회가 권장하는 양식이 올라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요즘엔 그걸 많이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시립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 실습 일지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기관 간에 어느 정도 그 좀 협회 양식을 좀 권장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도 그걸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관에 정해져 놓은 실습일지 양식이 있다면요. 굳이 학교 양식이나 아니면 협회에서 권장하는 양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관에서 사용하라는 권한의 양식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요. 실습일지 작성 방법에서 실습일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적 생활 등 좀 이렇게 실습일지에 기록하기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정보에 대한 건데 이게 좀 남들에게 노출되면 곤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기록에서 빼되 대신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되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슈퍼바이저에게 반드시 구두로 보고를 하되 또 실습일지에서 또 뺄 건 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실습일지는 매일 기록하되 필요한 경우 일주일 단위나 실습의 내용이 크게 바뀐 단위로 요약 정리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거의 매일매일 정해진 양식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9번째, 실습일지 작성 시 다른 실습생이 기록한 실습일지나 다른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기록한 일지 등을 참고하여 사회복지 실습을 한 수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하면 좋겠으나, 현장에서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저 또한 그 사회복지 그 현장 실습 일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보면은 실습생들끼리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제 그 실습지에서도 슈퍼바이저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레코딩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그 현장 실습 과정을 할 때는 거의 사회복지사들만 있지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또 양성을 같이 하는 이런 기관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2차적인 실습 기관이라고 할까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실습할 때 저는 이제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 실습일지를 작성해서 냈는데, 또 임상심리 분야 학생도 이제 그 실습을 하거든요. 또 그 학생들이 써놓은 또 일지를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습 지도자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다음 실습과 실습일지 작성에 반영해서 항상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습 지도자가 이제 딱 지적을 해줬는데 매일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학습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또 계속적으로 실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늘 이 실습일지 작성하는 게 피드백을 받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습일지 작성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실습일지 작성 방법. 자, 보면은 일시, 오늘의 목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뭐 일정 내용, 그 다음에 학습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죠. 자, 그리고 또 실습 지도자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필요하면 첨부 자료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내용을 이따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실습일지 작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습 후 매일 작성하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습하고 나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실습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너무 실습 끝나고 힘들었으니까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지 하는 경우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있었던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싹 다 까먹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습한 날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도 덜도 말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작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대로 작성을 하는데 되게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야 되는데 되게 잡다한 내용을 막 이렇게 쓸데없는 내용까지 막 오늘 잔심부름 뭘 했고 뭐 이런 내용까지도 잔뜩 기록하는 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서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또 추려서 작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일부러 삭제하는 경우에 내용이 누락되는 이런 오류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한 실습을 대충 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실습 계약에 위반이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 객관적, 논리적, 긍정적으로 작성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실습 일지를 볼 때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대충적인 거, 현황만 제시하거나
아니면 문제점만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개선 방안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뭘 강조하겠다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일기처럼 북 가는 대로 손이 북 가는 대로 막 수필 쓰듯이 쓴 친구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초딩스럽게 참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감정적인 기록도 별로 좋지 않은 예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거, 이건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 예예요. 어떤 예인고 하니, 여기 실습 기간에서 이제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참 이거는 되게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되게 자원이 제한돼 있어서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후원 금품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하는데 일부에게만 지급이 되고 또 일부는 무료급식을 제공하지 못한 건 굉장히 너무 되게 좀 부당한 행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만 지적했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분석 중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비판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실습일지를 쓸 때 부정적으로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 문제를 실습 기간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사회복지 현장의 어떤 실제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굉장히 서툴러도 좋아요. 어쨌든 자신의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제시해 보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또한 주관적인,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쓴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이 자기가 갔던 그 노인 시설에서 어르신을 학대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내가 이 실습 나왔던 기관에서 어르신을 학대하는 걸 보니 우리나라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지를 작성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공문서 작성 요령에 의거해서 기록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습일지라는 것은 나 혼자만 조용히 보고 덮어버리는 개인적인 사적인 문서가 아니고요. 내가 쓴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되는 공적인 문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실습일지는 공문서 작성 요령에 의거해서 기록해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은 이 실습일지는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볼 거야. 그리고 이거는 사적인 문서가 아니라 공적 문서야.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실습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요. 그리고 사회복지 그 실습일지 작성하실 때 보면요, 상담자 내지는 피상담자, 내담자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쓰셔야 됩니다. 슈퍼바이저 이런 고유명칭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상담자, 즉 내담자 같은 경우에 누구누구 엄마 이런 식이라든가 좀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로 기록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기관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 다 정리를 해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언어 습관 중에도 되게 말을 줄여서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말을 우리가 좀 짧게 줄여서 앞글자만 약어로 되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우리가 흔히 짧게 줄여서 종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실습일제 종복이라고 진짜 쓰든가, 장복이면은 장복, 장애복지관 아니면 종복 이렇게 줄여서 쓴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많이 여러분들 쓰는 건 뭐냐면요.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 이런 명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라고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복지사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약어는 약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볼, 이게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 문어체를 작성하라. 자, 우리 보면은 대부분 실습일지 작성하신 분들이 보면 구어체를 작성하는 게 많아요. 구어체를 작성한다는 건 뭐예요? 자, 말하듯이 술술술술. 자, 나에게 말로써 들려주는 것이 실습일지가 아니라 글로써 들려주는 것이 실습일지예요. 따라서 실습일지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어체의 예시가 나와 있죠.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MO체예요. 이 MMO체를 진짜 많이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이 것일까 싶다.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할 때 자신과 확신에 찬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뭐뭐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식의 대화를 화법들을 굉장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들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주지도 않아요. 따라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이건 말로 할 때도 마찬가지 원칙이거든요. 애매모호하게 하든가 뒤끝을 흐리든가 항상 보면은 저 실습일지 쓰는 학생들 중에 뒷말을 늘 점점점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기록 습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실습일지를 쓸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개조식으로 작성해라.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실습 현장에 가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조식으로 작성해라. 개조식으로 작성하라.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자, 개조식으로 작성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 쓰는 양식 같은 거 보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조식으로 쓰는 걸 되게 잘하고 또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적 문서를 제일 많이 작성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그 공무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서류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가 쉽게끔, 특히 이제 이런 걸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보셔야 되니까 그분들 바쁘시는 분인데 짧게 보아도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뭐지?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건 있죠?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공무원들이 쓴 그런 서류나 양식 같은 걸 보면 대부분 개조식으로 돼 있거든요. 개조식이라는 것은 말을 장황하게 쭉쭉 이어서 많은 채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술식하고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앞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탁 끊어갈 수 있도록 복으로 붙여가면서 짧게 끊어가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 핵심 키워드 있죠?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자, 위에 보면 서술식의 예가 나와 있고요. 아래 보면 개조식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별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떤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이 눈에도 한눈에 확 들어오고 내용 이해도 잘 되고요.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사실 내용 요는 다 똑같은 건데 한번 볼까요?
서술식의 예입니다. 희망찬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성공 비결은 실습생에게 꼭 필요하고 현장에 적절한 사례로 실습을 지도하며 특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훈남 슈퍼바이저인 홍길동 씨의 지도로 만족도 높은 실습 지도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 근데 개조식을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희망찬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성공 비결. 벌써 제목을 하나 딱 끌어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성공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 정리했어요. 첫 번째, 사회복지 현장에 콕콕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실습 지도.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실습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훈남 슈퍼바이저의 지도. 자, 벌써 이 내용이 훨씬 더 개조식이 여러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시죠? 다음, 자, 그리고 공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 같은 걸 보시면 이 부분도 잘 나와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같은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개요가 한눈에 파악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요? 번호나 이런 기호를 쓰죠. 자,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뭐 1,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반가로, 그 다음에 반가로에서 가,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쓰시면은, 아, 이거는 이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실습 일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실습 일지에 들어가야 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기간 실습 지도의 계획, 실습 동의서, 학생, 이건 이제 실습 일지뿐만 아니라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자, 실습하고 나서 서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야 돼요? 뭘 내야 돼?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꼭 공통적으로 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기관에는 이런 게 없어서 좀 공통되지 않은 소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실습지에서는 실습 지도 계획이 있으면 좋겠고 이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습 동의서 이것도 역시 선택 사항이고요. 학생 프로파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냈죠. 그리고 실습 계획서,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이건 실습 기간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거의 종결할 때쯤이면은 실습 기간에 대해 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그 종결평가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실습했던 내용 기록, 즉 실습 일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습 종결평가서, 그리고 실습 소감. 이 밖에도 실습에서 또 우리가 다른 기관을 방문했다면은 기관 방문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지역 탐방을 했으면 지역 탐방 보고서 이런 것들도 역시 들어가면 좋겠고요. 특히 실습 일지는 실습 지도자인 슈퍼바이저의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슈퍼바이저의 직접 필체가 적혀져 있는 슈퍼바이저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부서장, 기관장의 확인보장, 날인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실습 끝나고 나면은 실습 일지라든가 실습지에서 있었던 서류들을 좀 빨리 내라고 하는 이유가 보면은 실습 일지 부분에 간혹 실습 슈퍼바이저의 사인이나 아니면은 기관장님의 도장이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 또 실습 평가서나 확인서에도 직인이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내도록 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끝나고 나서 저한테 내야 될 내용은 거의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습 소감 및 이름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실습 일지 쓰고 나서 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이런 걸 쓰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실제 하고 나서 이 실습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 부분을 쓰는 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게 제일 어렵고 그날에 있었던 거를 이제 분석적으로 또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거라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당일 실습 내용과 연관되는 실습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수준, 또 프로그램의 내용, 보고 및 물리적 환경 수준, 급식 및 간식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평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실습기관은 굉장히 이제 인권 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장애복지기관이다 하면은 장애인의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실습하는데 보니까 장애인들의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주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골라서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실습기관의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내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료급식 반찬을 보니까 김치 빼고 3,0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기호더라든가 어르신들이 쉽게 양호하면서도 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해 놓았다라든가 특히 뭐 어르신들 중에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더라 등등등 내가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실습 중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한 경우는 상황을 기록하고 실습생의 의사결정이나 지처 방안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이제 전전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게 보면요, 갈등 상황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뭐 이런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쓰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기준을 논리적인 근거를 쓰시면 되겠죠. 제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안하는 것이 뭐예요? 그 로벤버그와 놀고프의 윤리적 원칙 있죠.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여러 가지 윤리적인 딜레마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을 때 생명에 대한 걸 가장 우선시한다고 그랬죠. 어떠한 윤리적인 그 지침보다도.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그냥 그때그때의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두사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하다 보면은 실습생들이 굉장히 어떤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불만이라는 것이 어떤 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불만이 있고 어떤 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실습생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으나 사회복지기관이 프로그램실도 조금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어떠한 실습생들을 위한 휴게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해봐야 해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굉장히 감정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심판적인 태도에 근거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지만은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사회복지사 윤리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관찰하고 사정하는 거 내가 사례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이나 의도적인 개입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이제 인테이크 시트를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용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자의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을 보니까, 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를 말하기가 주저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이용자의 어떤 그런,
라포 관계 형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보니까 이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술술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상담을 할 때는요. 청소년들이 문화를 잘 알고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되게 내가 뭐 모범생적으로 살아왔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 생활이나 너희 태도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된다. 이런 태도로 그리고 네가 잘못했지. 이런 태도로 임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친구와 마음을 열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내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그 친구한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그 친구가 보니까 요즘 BTS를 좋아하더라. 그럼 BTS에 요즘 나온 신곡 들어봤니? 이러면서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얘는 학교 공부보다는 음악이나 뭐 실용음악 쪽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도적인 개입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째, 실습 기관에서 받은 지도 감정 내용을 기록한다. 자, 내가 실습지에 가면은 거기서 그때 슈퍼비전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슈퍼비전 3가지 말씀드렸죠.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 그래서 내가 받은 슈퍼비전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교보다도 사회복지 실무 현장이 좀 더 앞서 나가고 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 많아요. 그래서 내 학교에서 있을 때는 이런 건 몰랐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새롭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내가 지도받은 내용을 실무에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언급을 해보는 거로서 언급을 해봄으로써 이걸 갖다가 이제 오롯이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6번째, 사실에 기초하여 기록하되 발전 진행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7번째, 실습기관 실습 지도자와 실습 지도 교수와의 실습일지 작성에 대한 지도 및 지시사항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실습 지도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습 지도자는 자 이거 약어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내가 달릴 수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누구의 얘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머리 쥐어싸면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어디가 우선이다? 실습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습 예시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모 기관에 실습일지 양식을 조금 이름도 바꾸고 변형을 한 건데요. 이제 여름방학 때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집단활동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같은 거 연상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습했던 실습생이 썼던 실습지 예시인데요. 자, 우리 실습생 이름은 김초보로 했고요. 실습 담당 슈퍼바이저는 홍반장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습 슈퍼바이저뿐만이 아니라 또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따로 있겠죠. 또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또 김프로시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자, 시간대별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일목요연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습 내용.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 실습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실습 소감을 적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거 하면서, 뭐, 이런 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습 소감을 적고 있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적었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이 실습 어떤 그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한 실습 일지를 작성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개인별 관찰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작성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그걸 갖다가 보다 의미 있게 의미 있는 내용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집단 프로그램 안에서 개인의 변화라든가 개인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실습일지 그런 내용을 다 적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실습일지 뒤에 추가적으로 쓴 게 뭐였냐면 레코딩이라는 서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실습 계획을 적어요. 실습일이 언제였고 실습 횟수가 언제였고 실습은 누구였고 그래서 실습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썼지만 여기는 시간대별로가 아니라 어떤 주제별로 썼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일일 일정 점검해서 오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재료가 뭐가 있는지 점검하고 또 각 반별로 필요한 물품과 또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을 치우고 또 일정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점검했다. 점검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또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여기 뭐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레코딩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했고 또 여기다 1차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고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사회복지 실습 일지 작성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지금은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 일지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과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로포절 작성입니다. 프로포절이라는 건 말하자면 제안서죠. 이 제안서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원, 즉 펀드를 따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왜 프로포절을 통해서 펀드를 따가지고 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사회복지 현장에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떤 그 이용자들의 욕구 수준이나 복지 욕구 수준이나 인식은 해마다 엄청나게 그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원받는 보조금의 양은 해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 보조금의 어떤 지원되는 지원금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해마다 매번 아주 보이지 않는 만큼 미세하게 늘어나든가 또 금액이 늘어나도 이건 대부분 인건비지 프로그램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또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또 이용자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자원을 획득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능력 있는 사회 복지사라면은 이런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 형태의 외부 자원들을 많이 따오는 사람일수록 가장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인정을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인사고과도 잘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용자들한테 보다 질 높고 현실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포즈 작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기관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젊음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쩍번쩍거리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 프로포절에 녹여내서 작성하는가 그런 능력들을 길러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포절 작성법을 반드시 과제를 내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요, 이런 프로포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신입으로 기관에 취업하게 되면요,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프로포절을 한 건 이상씩은 분명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게 신입부터 우선적으로 작성하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포절 작성하는 법. 자, 이거는 우리 교과 과목이에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현장 실무에서 이제 프로포절 같은 걸 이제 뭐 제안 사업들을 평가하고 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포절은 기관 제공자 및 후원자 또는 학계에 상정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을
또한 이 관련 지원을 해주기 아주 타당한 것임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된 서류입니다. 말하자면 이 프로포절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적이어야 돼요. 이걸 딱 보면은 홀딱 내가 반하고 또 이 돈을 주겠다는 펀드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을 내가 잘 설득이고 꼬드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가만히 있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지? 구글절절이 그거를 정말 가슴에 탁 박히도록 그렇게 임팩트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적어놓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당하고 현실성 있게 작성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럼 프로포절의 작성 원칙을 볼까요? 먼저 아웃라인과 또 프로포절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프로포절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프로포절 이제 작성을 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을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삼성복지재단의 프로포절 이런 거 형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각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가 삼성복지재단에서 보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포절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내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곳에 기존에 선정된 프로포절들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찾아내어서 그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포절 작성 시 이거는 진짜 이걸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포절 작성에서는 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는지, why, 목적,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what, 그 다음에 사업 수행 방법과 절차, 어떻게, how가 명료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프로포절 보면 이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거구나. 이거를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프로포절의 작성 원칙입니다. 프로포절 작성할 때는 역시 이것도 공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들을 활용해서 프로포절 작성자들의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좀 통상적인 실무 용어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포절은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명료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결하면서도 객관적인 어조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사람 뇌구조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프로포즈를 내가 쓴다라고. 자, 우리 실습생한테 자 프로포즈를 작성해갖고 오세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과연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까? 자, 어떻게 하면 나 좀 붙여달라고 좀 무조건 호소를 할까?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었던 그 당선되었던 프로포절을 보라고 했던 거는 뽑히는 프로포절은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거 보면서 되게 내가 쓴 거는 내가 보면 되게 잘 썼어요. 이렇게 내가 보기엔 잘 썼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쓴 이 프로포절은요, 나 혼자만 조용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도 야, 이거 어때? 내용이 이해가 돼? 좀 이게 필요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쓸 때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야, 이거 하려면은 돈이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지 하면서 무조건 받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쓰면 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프로포즈를 작성할 때는 그래도 기관의 자부담을 좀 어느 정도 객출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하는데 진짜 이제 아껴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현실적으로 작성해야지 뭐 강사비를 뭐 수십만 원씩 주고 한다, 그런 인건비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할 때 도대체 뭘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왜 이걸 써야 되지, 이것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프로포절 작성 원칙을 한번 쓱 훑어볼게요.
자, 프로포절의 작성 원칙은요. 프로포절은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예산 확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추후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평가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놓은 프로포절에 의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덤을 파지 않도록 또 좀 거기에 맞게끔 그거 나중에 이게 정말 평가가 가능하게끔 잘 작성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따라서 우리가 이 프로포절이라는 건 어때요? 호소력 있게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소력 있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마디로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포절 작성할 때는요. 표지도 신경 진짜 많이 써야 되겠고요. 제목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무조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하게끔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나중에 여러분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예산, 평가 계획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이 프로포절 심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프로포절 작성 요령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것을 무지하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에 아마 가시면 이런 걸 많이 무조건 하도록 시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프로포절 표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관에서 어떤 프로포절 올라왔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선정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건 표지예요. 그러면은 일단 표지는 뭐예요? 자, 뒤에 있는 사업 내용들을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한 기획서죠. 근데 벌써 그것만 봐도 여지 없어요. 이게 꼼꼼하게 잘 작성돼 있고 이것만 봐도 이게 뭐 하는 내용인지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내용도 아주 명확하게 작성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앞에 한 장짜리 기획서 있잖아요. 요약안. 요약해놓은 그 기획서가 뭔 말이지 애매모호하면 뒤에도 막 쳐다볼 필요도 없이 두서가 없어요.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걸러낼 땐 표지부터 보기 때문에 이 한 장짜리 기획서 표지가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눈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겠고 여기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는 제목 같은 거나 이렇게 부제목 같은 것들도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요. 그죠?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또 프로그램 제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목적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사업명에는 아까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사업명에는 반드시 프로그램의 대상, 목적, 방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대상에는 어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누구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제공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돼야 되겠고요. 다음 문제 분석이에요. 자, 프로포절 작성을 보면 우리가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걸 갖다가 이슈화 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시급하다라는 걸 이렇게 좀 알리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것은 좀 어떤 시적절한 사회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분석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이산적인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들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갖다가 어떤 것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통계 자료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 기사,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그런 거라든가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전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래야지 좀 이렇게 신빙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특히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런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대상자들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함께 제시할 수 있다라면은 이 제출하는 프로포절의 어떤 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강남 같은 데에는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재원이 부족, 이런 대상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실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문제가 규명되면 문제의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대체 그럼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냐 아마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일반적인 대상은 이렇고요. 그 중에서도 위기 대상은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표적 대상은 요만큼인데 실제 우리 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요만큼이에요. 해서 일명 우리가 깔때기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넓은 입구에 있는 깔때기 모양에서부터 갈수록 점점 이 실제 서비스 대상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할 때 이 위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문제에 노출이 되었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욕구가 잠재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 위기 집단은 거의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 또는 노인수처럼 어떤 보건, 복지 관련 통계 연보 등 각종 어떤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노숙인이 얼마인지, 결식아동이 얼마인지,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좀 자료가 불분명한 자료라서 이렇게 추정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실제 어떤 따돌림 당하는 장애 학생을 위한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을 예시로 잡았는데요. 일반 대상은 뭐예요? 경기도 내에 중학교 특사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되겠죠. 자, 1,100명이에요. 177개.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위기 대상은 누구예요? 특사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일반 집단은 우리가 30%라고 연구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330명 정도 잡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연구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 중에서 따돌림 당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따돌리면 되니까 하면서 또 이거 꿋꿋하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도 이걸 갖다 잘 극복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위험한 표적 집단은 뭐냐면은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 중에서도 성격이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들이 위기 집단이에요. 여기 위기 집단은 또 일반 집단에서의 여기 위에 있었던 위기 대상에서의 30%에서 110명을 추려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갖다가 110명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사람들만이 이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이 이 중에서 20명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실제 클라이언트 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목적하고 이 목적하고 바로 이 목표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목적하고 목표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이에요? 목적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목적을 쓸 때는요, 무엇을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걸 몇 줄 정도요? 길게,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3, 4줄 정도만 딱 적당합니다. 그 다음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적하고 비슷한 목표라고 있는데, 목표는 뭐예요? 목적을 보다 구체화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추상적인 지향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목표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돼요. 즉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목표는 밑엔 또 뭐가 있어요? 세부 목표가 있어요. 세부 목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효과성 평가에 이 프로그램에 과연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는 효과성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실제 실현되어야 될 내용, 그 다음 구체적인 방법, 달성될 계량화된 목표 숫자, 수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세부 목표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세부 목표에 보면은 뭐를 몇 % 향상시킨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계량화된 수치로 작성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 활동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활동 내용은 프로그램의 구조, 담당 인력, 일정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그 활동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말하자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거를 세부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도 중요하겠고요. 이거는 누가 담당하지? 자원봉사자가 담당할 것인가? 직원이 담당할 것인가? 전문 강사가 담당할 것인가? 각각의 역할 담당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겠고요. 담당 인력에 누구 들어가는가 다 포함을 해야 되겠고, 특히 여기서 담당 인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담당 인력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뭐 사회복지 현장 실무 경력이 뭐 10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청사업의 담당 인력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름, 그 다음에 부서 직위, 경력, 담당 역할, 슈퍼비전, 뭐 할당 시간은 여기 주당 2시간씩 주겠다. 담당자가 이제 뭐 제과복지 팀장인데 뭐 주당 10시간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수립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산 수립입니다. 아무래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실행의 시간과 비용의 투여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목별로 예산 비용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계획을 해놓는데, 그거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 아니? 자, 인건비, 관리비, 기자재 및 잡비, 구입비, 수용비, 뭐 사업비 이렇게 뭔가 항목별로 나누고 먼저 나눈 다음에 각 항목별로 산출 근거를, 예를 들면은 뭐 인건비는 6급 강사라 하면은 1회당 1시간에 얼마 곱하기 몇 회 해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또한 프로그램 경비는 직접 경비하고 간접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경비는 진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고요. 간접 경비는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인원들 중에서 신청 프로그램에 활용된 부분의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다음 평가계획은요. 프로포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또한 명확하게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계획은 진행사업별로 시기별 말하자면 공정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 방법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에는 이 평가계획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원페이지 프로포절 작성법인데요. 자,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잘 작성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료 수집할 때는요.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자료 수집할 때 보시면요. 제안서하고 또 원자료, 로데이터라는 거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로데이터, 뭐 통계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여기에 노인 인구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19년 12월 31일 대비 이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주민의 몇 %이고 이런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하셔야 되겠고, 자료 수집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리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놔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 자료 수집할 때는 전문가 집단이 뭘 궁금해할까 예상 질문에 대한 목록도 미리 작성을 해보시고요. 또 자료 수집할 때는
이 제안서를 어디다 낼 것인가, 삼성에 낼 것인가, 공동모금에 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성과에 맞게끔 목표 수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꼬투리를 잡거나 또 아니면 다른 경쟁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미리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은 제목, 부제, 목표, 뭐 2차 목표, 논리적인 근거, 재정, 현재 상태, 실행, 그리고 날짜, 그 다음 마무리로 날짜, 설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한쪽의 기획서를 변환하는 거예요. 제가 한 장짜리로 된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에 한 항목에 집중해서 중요하지 않은 자료는 제거하고,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고, 종이에 먼저 써요. 일단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요. 일단 한번 써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목표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목표를 종이에 한 문장씩 목록화시키고 그 목록을 검토를 해보고 또 문장을 연결해서 이걸 갖다가 먼저 키워드가 된 단어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연결을 해서 명확하게 이제 문장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변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제일 먼저 제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목표는 뭐뭐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쓰시고요. 또 2차 목표, 우리 세부 목표가 되겠죠. 부가적으로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5개, 최대 5개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논리적인 근거, 이게 있어야지 설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제정은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현실감 없게 작성하시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 다음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용을 적으시고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또 굉장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흥미롭지만 불필요한 것들,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과다한 정보도 삭제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특별한 내용만 포함해야 되겠고요. 동일한 단어 및 동의어의 반복을 피해 주세요. 지루하면서도 좀 문장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를 좀 삭제하고요. 지나치게 상징적인 거 삭제하고요. 동의어의 반복을 회피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지 이 내용들이 걸러지거든요. 그다음 마무리 단계에서는 단어를 쓰실 때 3인칭 시점으로 하셔야 되겠고,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위주로 쓰셔야 되겠고, 과대, 뭐 약간 과하는 것은 그런 과대 광고는 배제해야 되겠고, 맞춤법과 철자법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 프로포즈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구두점, 약자, 추각형 이런 거 쓰지 말고 거기에는 앞에는 축약형을 쓰더라도 뒤에 가서는 이제 정확한 어떤 명식 플러스 명칭 같은 걸 넣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문장력을 극대화를 꾀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쓴 거 많이 읽어보시고 독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신문들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 있죠. 뭐 정말 그 평균 수준 이상의 너무 지나치게 막 현학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또 너무 지나치게 유행에 집착하는 그런 내용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배분 신청서 이런 거 작성할 때, 표지 작성할 때는 신청기관의 정보, 운영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서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게 하고 신청 사업명 쓰시고, 사업 대상 및 서비스 내용, 그 다음 기관의 현황. 왜냐면 이 기관의 현황을 작성하는 것은 이 기관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또 전에 유사한 사업을 했는가, 그리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곳이지, 그리고 외부 지원금이 많은 곳인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즉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명, 사업기업 필요성, 그리고 아까 서비스 대상에 대한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보호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했을 때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보호하고 학습 제공이에요. 그럼 이 키워드가 그대로 뭐가 돼요? 목표가 돼요. 보호하고 학습 기회 제공. 그럼 보호하는 데 위해서는
목표가 어떤 게 있어요? 월 30명 이상 비행 예방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뭐 건전한 또래관계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을 한대요. 그리고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여기 학습은 어떤 특별 문화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박물관 관람 캠프 같은 거 특별한 경험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씩 학습 지도를 통해서 정말 학습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 이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연 4회 이상 매일 10명에 1시간씩 뭔가 계량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게끔 세부 목표는 제시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 보시면은요. 자, 세부 사업 내용은 세부 목표, 투입,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세부 목표는 다양한 특별학습 기회 제공, 학습 능력 향상,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행 방법, 수행 시기와 수행 인력, 그리고 산출 근거는 참여인원 몇 명 곱하기 몇 회, 그리고 시행 횟수 몇 회 곱하기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제시하면 되겠고요. 목표에 대해서 아까 표준화된 척도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또한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겠고요. 지역사회나 실무자의 자체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담당 인력 구성 아까 잠깐 봤었는데요. 부서의 담당자의 직위, 경력, 자격증 유무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담당자는 뭐 주 할당 시간은 20시간인데 사회복지사 1급이고 뭐 경력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예산계획, 뭐 주변 신정기관 약도, 여기가 어떤 접근성이 있는 시설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용 사업계획서 작성의 예시는 아까 사업명,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대상, 사업내용, 예산계획, 신청계약 약도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습 종교물 평가 부분인데요. 자, 조금만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종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남게 되고 또 배움엔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실습 경험에서 가는 느낌이나 감정을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생은 실습 종교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진로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나는 이 장애인 분야가 잘 맞는지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경험에 의문이 생긴다면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실습 지도 교수나 실습 지도자 또는 가족, 친구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분명히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실습 경험 평가하면서 나의 실습 과정을 본인 스스로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실습 경험 중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나의 실습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나의 실습 경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의 실습 경험 중 촬영했던 사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또한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아마 주변 동료들의 슈퍼비전은 어땠는지 나의 실습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나는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했지? 나는 이걸 만족하나? 이 직업이 나한테 맞나? 남을 도와주는 게 내가 맞는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강점이 뭐지? 내가 어떤 부분이 힘든 거지?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잘 못하는 나의 약점에 대해서 변화시켜야 할 점은 뭐지?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내가 사회복지 시청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 어떤 거지? 그리고 실습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내가 함께 일하기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지? 왜 그랬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내가 알아보고 싶은 다른 분야는 뭐지?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수행하지 못했던 분야는 어떤 거지? 그 다음 내가 사회복지에 온전히 나 자신을 희생시키길 원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나? 내가 임상 쪽이 맞는가? 아니면은 행정 쪽이 맞는가? 내가 직접 서비스 분야냐 간접 서비스 분야가 더 맞느냐?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보다 특화된 훈련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종결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 정리해야 되는데요. 즐거움, 실망, 기쁨 그리고 후회와 미련, 배움과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경험들을 한번 다른
그 실습생 동료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 실습 종결과 마무리할 때는 긍정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경험도 있었겠죠.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되겠고요. 또한 내가 습득한 학습 경험에 대해서 내가 가서 뭘 배웠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앞으로 내가 전문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습 종결평가서의 예시를 하나 제가 적어봤어요. 실제 어떤 친구가 적었던 건데, 실습 일정에 대한 평가, 실습 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 실습 목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서비스 실천 과정에 대해서 내가 문제 파악 및 자료 수집 능력은 어땠는지, 문제 사전 능력은 어땠는지, 개입 기술은 뭘 썼지, 면접 기술은 어떻게 했지, 기록 기술은 어땠지, 그 다음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했지, 그리고 실습생들의 자원활동에 대한 뭐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실습에 임하는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 업무 관리라든가 직원들과의 관계, 다른 실습생들과의 관계, 뭐 내가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전문적 태도로서의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맨 끝에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에 써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그 다음 또 이제 기간 이해도에 대한 평가, 실습을 통해서, 그리고 실습 기간 중 가장 유익했던 게 뭐지? 아쉬웠던 건 뭐지? 그 다음에 실습 기간, 실습 지도자, 대학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기타 하고 싶은 거 뭐였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그 내용으로 해서 자격증 신청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많이 질문 나오거든요. 신청자는 각 지방협회, 여러분 이제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 협회에다가 이거를 이제 접수를 하면은 그 한국사회복지사 중앙에서 이제 회에서 자격심사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자, 이거 할 때는 이제 자격증 발급 신청서하고 또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시설 실습 확인서 있죠?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탈모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 사진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 내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자, 먼저 4주차 1강으로 실습일지 작성과 프로포절 작성법, 또 실습 종경 및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